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단 첫 번째, 부의 외부 효과란 말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부의 외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환경의 오염이에요. 그러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즉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겠다는 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지만 사회적 비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칠 거예요. 그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그럼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이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될 거예요. 그럼 세금은 성격상 여러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2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또는 과대, 과잉,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암기법이 정, 과소, 부, 과잉이에요. 이 말이 뭐죠?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부의 외부 효과일 때는 과다 생산, 과다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죠. 정, 과소, 부, 과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무엇은 토지에 대한, 그렇죠. 자, 개발과 보존이 나오면서 합리적 조정, 이 말이 연결되면 정답은 하나뿐이 없죠. 토지 적성 평가.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할 때도 강조를 드렸죠. 여러 가지 토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개론에서, 개론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서는 개발과 보존자가 나오면서 합리적 조정, 이런 표현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정답은 토지 적성 평가 하나뿐이 없다라고 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 무엇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벌써 이용을 합리화한다,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아,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이구나. 자, 국계법, 공법 배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의 조문 많이 배우신 적 있으시죠? 특히 지구 단위 계획 부분은 개론 문제에서도 빈출, 자주 나왔던 분야이다 보니까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인데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세금 부과합니다. 그럼 세금과 관련했을 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완전자 붙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이에요. 자, 완전 탄력은 네가 다 부담,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 그런데 누가 완전 비탄력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 말은 주택의 공급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공급자에게 귀착된다는 건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6번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보조금 지급 방식 중에서 생산자 보조에 해당되죠. 그럼 공급자 보조.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수요자 보조죠. 자, 수요자 보조라고 해도 좋고요. 소비자 보조라고 해도 관계가 없죠.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보장.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보다 우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라고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8번 볼게요. 8번을 보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할 때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면 일단은 완전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수요자가 아니라 토지의 공급자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공급자니까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아니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야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공급 나왔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금과 관련했을 때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이거든요. 세금을 내가 다 부담이 완전 비탄력인데 누가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이 되게 되죠. 근데 공급자를 이 문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라고 말을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8번에 들어갈 말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9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무겁게 매겨지면 공급이 어렵죠. 그럼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오히려 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집값뿐 아니라 주택 가격이 됐건 부동산 가격이 됐건 집가가 됐건 오른다고 나와야지 하락한다, 내린다고 나오면 틀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토지의 공급이.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론 배울 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완전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없다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오케이? 그럼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완전 비탄력이다 보니까 세금 부과하더라도 토지의 공급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세금 부과 시 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